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 논란이 이어졌죠. 이 견본 주택만 보고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 터질 일일 텐데요. 이렇게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디까지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건지, 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궁금증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선 습하고 더운 장마철 주의해야 할 질병과 또 건강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뉴스 하기 전에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지금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안으로 도시가스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대역 무정차 통과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어제 저희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 인근의 이 골목 상권을 또 둘러보는 깜짝 행보를 보였어요. 네, 대구탕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이고요. 그래서 시정연설하고 국회 여의도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점심이 늦어져서 네. 구내식당 대신에 인근 식당에서 좀 해결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그냥 밥 먹다가 대통령이 온 거잖아요. 야, 이게 이런 확률이 있을까요 또? 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놀라셔서 뭐 네. 후기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대구탕을 먹을 때는 빨간 앞치마를 하고 있다 예. 네, 라는 거를 느꼈어요. 신기한 광경을 또 예. 목격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도 했고 소비 쿠폰도 이제 발행한다고 했고 네. 추경도 계속 협조해달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모두 민생 경제, 어떤 소비 진작, 골목 상권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서 간 것 같고요. 네. 식당에서 식사한 뒤에 SNS에도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 고충을 들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추경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예. 오늘은 또 참전용사 등 국가 요공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가 되겠고요. 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희생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 시스템 이걸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찬에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일 텐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책 확대라든가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방향이 언급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자, 민주당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국회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네.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체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 이렇게 각각 내정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자리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상당한 상황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정부 여당은 사실
추경이 급해서라도 원구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데 예. 본회의를 열려면 우원식 의장의 결단이 필요했잖아요. 네. 우원식 의장은 열겠다라는 입장을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원래 반발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오늘 오전부터 국회 대기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경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하겠고 다만 법사위원장 같은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럼 본회의에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하자.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에 해보자. 이런 네.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실 의석수도 그렇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예. 무력감도 읽혀지고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은 가져와 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죠. 이게 뭐 협치라는 부분도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내주면은 드라이브 걸기가 어려워지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서 네. 우리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결국에 우원식 의장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뭐 국민의힘을 극소수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뭔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출석 하루 앞두고 지금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내일 출석을 하긴 한다는 거죠? 그냥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워딩들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출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어제 내내 이 특검발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있었는데 계속 종일 기싸움을 했고요. 원래 출석 시간을 몇 시로 하냐 이거부터 좀 팽팽했잖아요. 예, 예. 특검은 9시에 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10시에 하겠다. 1시간 늦춰달라. 예. 네. 그래서 특검이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10시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 비공개로 들어갈 거다. 네. 라고 이게 안 되면 비공개 출석 안 해주면은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랬더니 특검은 또 강하게 나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다 봐도 그런 전례가 없고 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이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검토하겠다면서 네. 추가 체포영장 청구도 시사를 한 예. 겁니다. 좀 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강경한 모습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10시까지 무조건 간다. 네. 근데 이제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돌아갈지 기다릴지 지상으로 갈지 이거는 좀 더 보겠다. 그래서 물론 출입 방식에 협의가 안 됐어도 내일 가는 건 변함이 없는데 네. 가서 또 현장에서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도 예상되는 그림은 네. 가서 또 요구를 하겠죠. 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 앞에서. 네. 네, 그런 다음에 특검은 또 그때 이거를 받아줄지는 솔직히 희박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차 안에서 좀 대기가 길어지면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걸 전제로 뭐 조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특검팀은 그 윤 전 대통령이 물론 동의를 했을 때 네.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도 설명했고요. 또 예. 그런 반면에 심야 조사는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하루로는 부족할 테니까 추가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우선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난번에 파면되기 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다가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그런 지시한 네. 의혹부터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석방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 석방될 때도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위원 부장판사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조금 놀랐던 소식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비화폰 통화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인데 경찰에 이미 제출해서 불법 반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장과 함께 증거 보전 신청을 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호처 기조실장 포함해서 지휘부 4명 등 총 8명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경호처 사람들이었는데 고발을 한다는 것도 좀 놀랍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보안이라면 보안인 비화폰이 민간인에게 들어갔다라는 네. 부분도 이거는 좀 굉장히 모순이 있다라고 네. 평가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가 또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릴 텐데 오늘 퇴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특검팀도 분주하게 준비를 하면서 정식 사무실에 입주하고 수사 바로 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원래 김건희 여사 측이 그 특검 대면 조사에 대해서 정당하게 소환 요구를 하면 성실히 응하겠다 이 정도로 밝혔었잖아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윤 전 대통령까지 지금 소환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네. 이제 소환에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특검 조사 받으러 갈 때 사생활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김건희 여사 측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퇴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저로 돌아가서 치료 진행하면서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고 했어요. 단서를 남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나설 걸로 알려졌거든요. 추가 변호인단도 꾸린다고 하고요. 예. 근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특검도 조사 방식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퇴원을 하면서 이제 그럼 소환 시점을 논의하는 것만 남았어요. 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퇴원 소식 들려오는 거니까 수사팀 구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 40명에 대해서 파견 요청 다 끝내서 파견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고요. 예.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이렇게 각 관계기관에도 수사팀 인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장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 김상환 후보자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남은 대통령목 1명,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했습니다. 네. 원래 하마평에 오르던 게 3명이었죠. 그렇죠.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승엽 변호사.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었기 때문에 네. 이해충돌 논란이 꽤 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여러 예. 논란을 의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번 지명을 두고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탁했습니다. 네. 서울지방국세청장하고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요. 네.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뭐 실제로 국세청장 되면은 비례대표 또 승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예.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되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이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도 이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네요. 네. 법정 시한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였어요. 네. 지금은 최저임금 시급이 1030원이죠. 네. 노동계는 시급 11,460원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제시했을 때는 11,500원이었는데 40원 내렸어요. 예. 그리고 경영계는 1070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1030원 올해 동결. 그대로 가자. 예, 동결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30원 올렸고 예. 또 그다음에 10원 더 올린 거예요. 40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40원씩.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원의 격차가 줄어든 건가요? 그래서 네. 둘 사이 지금 격차가 1,390원. 아유, 네. 여전히 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저도 이거를 매년 다루는 뉴스지만 최저임금제 시행된 뒤에 법정 시민 시한 지켜진 거는 9차례에 불과합니다. 네. 작년에도 15일 넘겨서야 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네. 최저임금위가 여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고시 기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7월 중순까지는 이 최저임금안 정해서 장관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네. 다음 달 1일에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여서 제8차 전원회의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게 너무 뭔가 당연한 것처럼 네. 여겨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백악관이 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이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네, 백악관에서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네.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이랬어요. 원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초였거든요. 네.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라는 건 트럼프의 입에 달려있다는 건데 네. 근데 미국 트럼프가 워낙에 말을 많이 뒤집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상호관세 또 뭐 차등화되게 한다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또 유예한다 네, 이랬다가 막 네. 이렇게 예측하기가 직전에. 되게 네. 어려워요. 문제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 부과하고 그 부품이 330여 개에 달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부품들이 또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직 그 대상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이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한테 물어볼 거래요. 어떤 부품에 관세를 매기길 원하느냐 이런 의견을 취합한다는 건데 네. 이미 또 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 엔진 배터리 변속기 이렇게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새로운 관세 품목 추가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부품 수출 업체들 타격이 우려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교대역 부근 사고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무렵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현재 2, 3호선 교대역이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교대역 11번 출구 외부 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가스가 역사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인근 도로인 서초대로 교대역에서 법원로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고요.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 지나시기 평소보다 매우 불편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목포 쪽 서해안선 서설 요금소 6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고 이후 안산부터 팔곡 분기점까지는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도 용담터널 부근 주춤하다가 광명역부터 금천 쪽 진입 더디고요. 서울 쪽 경부선 오산 일대로도 오전 정체 막 시작됐고 수원과 양재 부근부터 시 구간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끝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화도 분기점부터 서종 사이로 주말 나들이 정체도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은 일상 속 법에 관련된 궁금증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부 시설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기준 미달로 나와 건물을 철거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 압축 강도라는 것은 하중을 견디는 능력인데 네. 그 시멘트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멘트와 물의 배합 비율이 맞지 않을 때에 이런 압축 강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압축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안전성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하고 또 철거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사례처럼 미리 사전에 아파트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제거가 되면 좋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입주 후에야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또 비로 인해서 창틀이나 뭐 벽면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곰팡이가 또 쓰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법적으로 하자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가 먼저 궁금한데 보통 입주민이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시공사 측의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드레스룸 같은 곳에 곰팡이가 또 피게 되고 겨울 네. 되면은 또 결로가 생겨서 벽지가 젖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는 시공사의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문의를 하면 환기를 잘 안 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생활하자는 하자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네. 입주민 입장에서는 나는 여름에 제습기도 잘 틀고 환기도 네네. 자주 하고 또 겨울에는 난방도 잘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거는 분명히 하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 건데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길래 이렇게 의견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치마,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확하고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제 구체적 판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곰팡이의 발생이나 결로 같은 문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법원에서는 이 역시 환기 또는 단열 기능이 불충분하게 시공이 된 하자가 맞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맞는 거네요. 네, 이 경우도. 맞습니다. 이게 뭐 곰팡이나 결로 같은 하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 아파트의 하자는 언제 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바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사용 검사 전 하자 그리고 사용 검사 후 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하자가 발생을 하냐. 네네네. 하자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눈에 띄게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있진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 승인 이전의 하자라는 것은 도면이나 각종 법령 그리고 분양 카탈로그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등의 명시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네. 미시공되거나 오시공되거나 변경 시공된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 시공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제 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하자 보수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전체 하자의 약 60에서 70%가 이 사용 검사 전 하자에 해당을 하게 그래요? 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지하 주차장 등의 아파트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는 애초에 방수 기능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위에다 방수제 역할하는 액체 방수라는 것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네. 법원에서는 이제 최소 바닥에는 한 9mm 정도, 벽면엔 6mm, 그리고 정말 최소한으로 시공을 해도 한 4mm 정도는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실제로 거기 바닥을 뚫어보면 한 2, 3mm 정도밖에는 이제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입주하기 전부터도 발생되어 있는 사용 검사 전 하자인 그러네요. 거죠.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이 새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9mm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자라는 차액만큼의 노무비, 재료비, 운반비 이런 것들을 소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물건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식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방수 하자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네. 뭐 또 다른 이 사용 검사 전 하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예로는 저희 세대 내에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보면 타일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타일 뒤에는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라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는 100%를 다 밀실하게 발라서 벽에 딱 붙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 타일을 뜯어보면 한 그 모르타르가 60% 정도 밖에 안 발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화장실에서 벽면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소리가 어디는 퉁퉁 어디는 통통 이렇게 다르게 날 거예요. 빈 소리가 네, 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게 다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건데,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러면 부족분 40%에 해당하는 모르타르, 뭐 재료비, 운반비, 노무비 이런 것들도 다 손해배상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일이 떨어져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우리 집 벽면에 그런 하자가 가득한 타일이 붙어 있다는 거는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죠. 네. 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다 두드려보고 확인을 네.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용 부분에 있어서 수목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조경이 너무 잘 돼 있다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저희가 도면을 실제로 살펴보면 원래 그 자리에 비싼 소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값싼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다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 도면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또 사용 검사 전 하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도면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한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일찍 고사를 했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사용 검사 후 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이처럼 뭐 단순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분양 대금에 걸맞는 튼튼한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은 도면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나 이제 대응 방법을 아시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야만 이게 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약속과 뭔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으면 네, 그게 맞습니다. 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도 이 하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내 집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개별 세대에서 서비스 센터에다가 이제 접수를 이제 시키고요. 네. 또 공용 부분 하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게 요청해서 이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네. 보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그냥 보수를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한 번 보수를 받은 곳에 계속해서 재하자가 발생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구분 소유자분들의 공동 대응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하자 몇 개만 있겠지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하자 전문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보면 네. 아파트 한 단지당 한 300개에서 400가지 가까운 하자 항목이 나와요. 와, 네. 네. 그래서 공용 부분에도 사실 내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발생하는 하자도 결국 내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 검사 전 하자들, 그러니까 네네. 뭐 액체 방수가 몇 밀리 발려 있는지 모르타라고 얼마나 발려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파트 전체가 공동으로 하자 진단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하자가 얼만큼 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받는 게 적정한지를 좀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고 네. 그 이후에 그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대응을 하시고 또 시공사와의 협상이나 법적 대응에서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아파트는 이 시공사에서 보수를 잘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 그냥 보수 잘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를 받으시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또 보수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아파트를 살면서 내가 보수를 받았는데 같은 부위에 재하자가 발생하거나 뭐 확대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그게 제대로 된 보수 방법으로 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밖에서 보면 외벽에 균열이 되게 많이 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를 시공할 때 이제 1층을 쌓고 2층을 쌓고 이렇게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시간의 간격이 생기잖아요. 하루 예, 만에 예, 아파트 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층과 층 사이에 이제 층간 균열이라고 해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법원에서는 이 층간 균열 자체는 0.3mm 미만의 작은 균열도 나중에는 이제 건물의 구조체 안전성에 영향을 오. 미치는 큰 이제 균열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그 작은 실금도 그 안에 주사기 같은 실린더를 이용해서 주입제를 넣고 그다음에 그걸 메운 이후에 겉면을 다시 도장하는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를 해라라고 법원에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실제로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면 이제 한 분이 페인트통을 막 들고 오셔가지고 겉면만 바르시게 페인트만. 되죠. 그래서 네. 표면 처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실금이었지만 그 틈새에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물이 그 안에
안에 들어있는 철근을 부식을 시키고 결국 그 철근이 팽창하게 되면서 균열이 더 커지고 겉면에 있는 시멘트를 밀어내면서 결국 균열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아파트 안쪽으로 균열이 타고 들어가서 계단실이나 복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아이고.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아파트는 최소 3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진단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보수 방법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수를 받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 화장실 타일 얘기했는데 네.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화장실 타일이 온도 차이로 깨지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는지 아니죠. 이게 물어보셨어요. 여름에는 당연히 이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겨울엔 네.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시공을 잘 해야 되는 건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것도 하자가 맞습니다. 뭐 어쩌면 올바른 타일을 제대로 된 타일을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공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기 맞죠. 때문에 그 뒤에 모르타르의 오. 양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수축 팽창에 의해서 당연히 그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오, 네. 네. 이거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뭐 업체를 통해서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에 통보하고 또 얘기가 잘 돼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모든 하자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합의는 이제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양보가 가능한지 또 어떤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제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서가 작성이 될 때는 어떤 보수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수를 할 거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뭐 지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예. 보수를 해준 이후에 또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자를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 봐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합의도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하자로 판정이 되면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시공사는 판정서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요. 네.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 하자로 판정이 됐는데 하자 보수 방법이나 보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나 재정 절차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 절차들은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한 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인데 또 단점으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경우에는 이중의 절차가 될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만약에 하자로 소송을 가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통상 이제 저희가 소송에서는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101동 101호의 소유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번거롭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들은 각 구분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입주자 대표에게 양도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아파트에 직접 나와서요. 네. 공용 부분은 물론이고 세대마다 다 들어가서 하자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서 보수비를 산정을 하고 또 이제 판결이 나게 됩니다. 네. 뭐 김순희님, 7934님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송 진행한다면 가능한 기간이 혹시 뭐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통상은 이제 한 1년 6개월 기간이요. 네. 네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용 승인로부터 미장, 수장, 도배, 타일 같은 마감 공사는 2년, 그리고 건축 설비, 목공사, 창호 종용 검사는 한 3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아. 세대 내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불편을 느끼는 하자는 보통 2년 차, 3년 차자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네. 좀 짧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 안에는 소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방수공사 등은 5년,
5년,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 내에 뭐 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을 하시지 않더라도 최고서 발송 등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 이러한 하자가 있고 이런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를 안 해줄 거면 돈으로 달라라고 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행사를 미리 해두셔야지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자가 발견되면 또 속상한데 일 처리까지 안 되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또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는 똑똑 라디오 주치,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윤하의 오늘 이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 맞는 것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덜썽대다, 이슥토록, 흐리마리, 초롬하다.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흐리마리입니다. 흐리마리는 생각이나 기억, 일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모양이란 뜻의 고유어 부사로 그는 과음한 터라 어쩌녁의 일이 흐리마리 떠오를 뿐이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덜썽대다는 들썽대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들썽대다는 가라앉지 않고 어수선하게 자꾸 들뜨다란 뜻이고 화려한 무대의 뮤지컬을 보고 나니 마음이 들썽대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처럼 쓸 수 있죠. 또 밤이 깊을 때까지를 뜻하는 부사는 이슥토록이 아니라 이슥도록이 맞고 그는 밤이 이슥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롬하다가 아니라 초름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는 넉넉하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다는 뜻과 마음에 차지 않아 내키지 않다라는 뜻이 있는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남부 대부분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남부지방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7도, 원주 28도, 대전 31도, 전주와 강릉 32도,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는 빗방울이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에서 외부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유출된 가스가 역사로 유입돼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교대역 부근 인도와 도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단독 선출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협치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원내 제2당에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회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로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일대가 전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 3호선 내외선 열차가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고요. 예. 위험 요소가 없어져야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이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를 냈는데요. 네. 경찰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통제 중인데 현재 교대역 10번, 11번 출구 앞 서초대로도 양방향 정면 통제 중이고요. 다행히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 누출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통제가 진행 중이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이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은 홍수 피해가 크다고요?
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네.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예. 이틀간의 폭우로 축구장에 수심 3m의 물이 차는가 하면 네. 쇼핑몰에 흙탕물이 들어차기도 하고 일부 고속도로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번 주 또다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우량과 발생 빈도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예년보다 빠른 폭염에 또 신음하는 곳들이 많다고요. 네, 한쪽에선 물난리 때문에 또 다른 한쪽에선 펄펄 끓는 날씨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네. 캐나다 토론토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 미국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 해안 도시들도 역시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스페인에선 기온이 39도까지 올랐고 다음 주에는 4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보도 나왔다고 하고요. 예. 심지어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도 평년보다 8에서 9도 정도 높은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남부 지역에 첫 폭염 특보가 발령이 됐죠. 네, 이른 장마 때문인지 습한 사우나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광주와 대구, 부산, 울산 등 이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부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지난 15일 경기 북부 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입니다. 네. 날씨 살펴보면 오늘 광주와 대구 등 남부 지방은 낮 기온이 31에서 32도에 달하겠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27도 정도에 그치겠지만 이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29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네. 또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또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에서 60mm가 예상되고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이 더워져서인지 이 일명 러브버그가 많이 보이던데요. 네, 장마철만 되면 건물 안팎을 가리지 않고 떼지어 찾아오는 불청객에 민원이 네.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방제 요청 민원만 2년 전 4천여 건에서 1년 새에 9천 건 넘게 2배로 늘었고요. 네. 출몰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건물벽이 새까맣게 되도록 들러붙는데도 이 지자체는 익충이라는 이유로 물을 뿌려 쫓아내는데 그친다는 건데요. 네. 매일 러브버그 때를 마주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게 문을 잠깐만 열어놔도 때로 들어와서 손님들이 기겁하고 네. 치워도 죽은 벌레들이 산처럼 쌓여서 아니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도 고작 물 뿌리는 것만으로 되겠냐는 입장입니다. 네. 반발이 커지자 자치구들은 이 러브버그가 균을 옮기지 않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이다 홍보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사람에게 때로 달려드는데 어떻게 익충이냐 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러브버그는 6월 중순에 등장해서 7월 초까지 1년에 한 번 등장하고 네. 수명도 길어야 7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른 장마로 찾아온 불청객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7월 초부터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하네요. 네. 최대한 좀 예쁜 눈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요즘 이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매물을 거두는 사례가 그래서 많아졌다고요. 네, 서울 집값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를 정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취소하거나 내놨던 매물을 거두는 사례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기사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요. 한 시민이 최근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23억 5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네.
집주인이 며칠 만에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마포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해당 아파트 값이 30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 집주인이 급히 마음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네. 또 실제로 행당동의 한 아파트는 전날 1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같은 평수가 바로 다음 날 19억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1억 원이 오를 정도니까 위약금을 주면서라도 매물을 걷어야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위약금이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걸 또 감당할 정도로 네. 지금 집값이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정부가 이 대출 규제 강화안을 내놨죠. 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요. 내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 되고 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런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 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건 전례가 없는 대출 규모고요. 대출 규제고요. 이알로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주택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경매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한창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강의 임장 크루에 몰리면서 화제를 모기도 했는데 네네. 이제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경매까지 눈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경매법정 주변에선 실전에 대비한 현장 강의가 이뤄지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법정을 찾은 이들 중 13명은 20, 30대일 정도고요. 위험 부담이 있지만 유일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주 경매 법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게 경매 같은 경우 가압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나 명도 문제 혹은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선 경쟁률이 높아져서 낙찰가율이 올라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네. 또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급한 마음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위험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네. 철저한 공부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어제 새벽에 발생한 사건 소식인데 경기 화성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이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어제 새벽 있었던 일인데요. 이 새벽 3시쯤 경기도 화성에서 2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네. 실랑이 끝에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택시를 직접 몰고 달아나다가 이 목격자 2명을 연달아 치고 다시 달아났는데 네. 차에 치인 주민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새벽 4시 반쯤 이 사당역 인근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네.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는데 음주, 약물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소지했던 가방에서 이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3점 등이 발견돼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고 오늘 네.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른 새벽에 부모가 일터로 나간 사이에 집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첫째 딸은 숨지고 둘째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둘째 딸 역시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네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사고 당시 자매 부모는 생계를 위해 새벽 청소 일을 하러 집을 비웠고 그 사이 10살, 7살 어린 자매는 안방에서 자고 있다 변을 당했는데 네. 연니는 현장에서 숨졌고 동생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매 부모가 둘째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이는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빈소는 따로 차려지지 않았고 김해에 있는 낙원 추모공원에 유골이 봉안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위로의 말과 함께 이 참담한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이란 결단을 내려주셨다면서 또 다른 생명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그 숭고함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발생했던 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뭐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 이 당시 현장 영상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좀 끔찍하던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 안전 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아실 네. 텐데요. 네. 대처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에도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장재는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쓰고 있고 네. 승객들도 신속히 대피한 덕분인데요. 28년차 베테랑 기관사가 대피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피를 도왔던 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서 1인 기관사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조치를 한 번에 한 사람이 도맡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은 이 기관사 1명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다 심지어 수도권 지하철 중 신분당선과 김포 골드라인 등 경전철 대부분은 이 기관사가 없는 무인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네. 1인 기관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최근 중국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등 뭐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규제를 따르지 않아서 논란이라고요? 네, 사측은 국내 출신 제품들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맞춰 현지화했다 말하지만 네. 오죽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걸 두고 현지화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내놓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와 당장 내일 출시를 앞둔 제품만 봐도요. 카메라에서 셔터음을 쉽게 무음으로 바꿀 수 있는데 국내 정식 발매되는 휴대폰은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의 셔터음이 나야 한다는 이 자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자율 규제를 이행하고 있지만 지역 설정만 바꾸면 손쉽게 오해할 수 있어서 자율 규제 준수 여부를 사용자에 떠넘긴 셈이란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가뜩이나 요즘 각종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이슈에 민감한데 우후죽순처럼 밀려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이 걱정거리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은 비는 내리지 않지만 계속 흐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또 기온도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장마철에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니까 뭐 식중독 같은 걸 주의해야 한다. 또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당연하죠. 이 장마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면 습도가 올라가죠. 습도가 95% 이상으로도 올라갑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온도도 또 높으니까 고온 다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견디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런 온도에서는 음식물이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세균들이 증식하기가 좋아집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음식물이 조금만 오염돼도 금세 세균이 증식하면서 네. 이것들에 의한 식중독 발병률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아주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비가 오니까 해가 안 뜨잖아요. 네네. 일사량이 부족하죠. 이러니까 세균들이 죽지를 않아요. 아하.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피부가 물러지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일단 위생 수칙 잘 지키시면서 청결해서 네. 식중독도 예방하고 다른 질병도 좀 예방할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장마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마철 건강 관리를 위한 뭐 생활 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뭐 95%까지 올라간다는 장마철에 우리 실내 습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마철에 이제 습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꿉꿉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네. 70% 이상으로 습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번식이 아주 많아집니다. 아, 70. 곰팡이. 예. 그 냄새가 막 폭폭 나죠. 그렇죠. 우리 지하실 이렇게 습기 찬 데 들어가면 냄새 나는 게 그게 바로 예. 곰팡이 냄새거든요. 그래서 실내 습도는 한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이 높은 습도에 의해서 곰팡이가 많아지면 이게 날아다녀요. 공기중으로 날아다니면서 네.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습도 유지를 위해서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그 기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습도를 내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실내 온도도 자꾸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장마철에 막 너무 습도가 많고 그러면 옷도 눅눅해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네. 이 전기장판을 조금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아, 전기장판이요? 전기장판, 네. 오, 여름에. 네, 전기장판 위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그 위에다 옷가지를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네. 눅눅한 옷들이 좀 빨리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실내에다가 식물들을 좀 갖다 놓으면 이 식물들이 습도를 너무 흡수하기 때문에 네. 조금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습도만큼이나 이 실내 온도 관리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온도가 너무 높아도 괴롭고 온도를 또 너무 떨어뜨려도 괴롭습니다. 우리는 네.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 온도가 필요한데 여름철에는 한 섭씨 25도에서 26도 이런 정도가 가장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실외 공기와 실내 공기 차가 그 온도 차가 네. 5도 이상 넘지 않도록 좀 해라. 아, 그래서 네. 이런 KBS 같은 이런 이 기기들이 많은데 이런 네. 데는 온도를 많이 낮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계 습도 때문에. 예. 습도가 높아지면 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네. 온도를 25도에서 한 26도 정도로 맞추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바깥 온도와는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장마철이라고 해서 막 밖에 비 오니까 환기 하면 더 막 습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안 하시는 경우 많은데 환기도 꼭 필요한 거죠? 그럼요. 환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기를 해야 실내 안에 있는 이 오염된 공기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습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네. 안에서 오염된 공기를 좀 바꿔줄 수 있고 네. 또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을 실외 공기와 섞으면서 이 오염물질이나 이런 곰팡이 세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또 중요한 게 개인 위생 관리가 꼭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다 보니까 손 씻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손 씻기 엄청 중요하죠. 우리 손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세균들 또는 바이러스들은 비누나 물로 씻으면 상당히 사라져요. 네. 뭐 비누가 없다 그러면 물로만 씻어도 한 70% 정도는 오. 제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로라도 열심히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전후나 외출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손을 좀 깨끗이 씻으면 이게 감염병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죠. 네. 뭐 물로만 씻어도 70% 사라진다고 오한진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하고 물로만 씻지 마시고 최대한 있으면 비누로 씻으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비누로 씻으면 뭐 95% 이상 네. 사라지니까요. 네. 네. 제가 앞서도 처음 말씀드렸는데 특히 장마철에는 이 식중독 네. 유의해야겠죠. 맞습니다. 이 세균들이 말이죠.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워낙 네. 작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들, 도마나 행주나 이런 곳에 곳곳에 이 세균들이 숨어 있다가 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번식을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예.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세균이 김밥에 묻어 있었다. 네. 그럼 김밥을 한 3시간 정도만 놔두면 식중독에 금방 걸려요. 네, 그 정도로 세균이 빨리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은 음식은 실온에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네. 또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두시면
오염된 상태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 먹을 정도까지만 조리해서 식중독을 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충분히 씻으시고 충분히 익히시고 네. 충분히 끓여 먹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입니다. 식중독 만약에 증상이 좀 나타난다 싶으면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뭐 할 거 없어요. 바로 병원 가셔야죠. 바로. 설사나 구토가 난다, 네. 열이 난다, 아프다, 이런 배가 아프다 이러면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주방 위생 관리가 뭐 장마철에는 더더욱 중요할 테고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방 청결해야죠. 뭐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도마 하나 가지고 고기도 썰고 채소도 썰고 이게 다 참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가지가 오염되면 양쪽에 다 오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육류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이게 잘 안 죽죠. 그래서 육류나 채소는 반드시 도마나 칼을 따로 쓰셔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제발 도마나 행주는 끓는 물에 깨끗이 좀 닦으셔야 돼요. 아하. 이 실제 식중독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보면 네. 4분의 1, 4개 중에 한 건은 조리기구에서 균이 옮겨가서 발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러네요. 25%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건 그냥 물로만 도마를 씻으면 세균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도씨 끓는 물로 한 번씩 소독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100도씨로 한번 끓이겠습니다. 장마철에 뭐 수분 이렇게 뭐 건조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뭐 수분 섭취는 뭐 평소보다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장마철에도 이 수분 섭취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적어도 뭐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분을 주기적으로 좀 드셔주는 게 좋고 특히 만성질환, 노약자, 또 영유아 이런 친구들한테는 수분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노약자분들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장마철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그럼요. 고온 다습할 때는 우리 몸에서 면역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득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 또 암에서 회복되신 암 생존자분들, 또 노인, 유아 이런 분들, 즉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관리를 더 하셔야 되고 옷 입을 때 너무 꽉 끼는 옷 이런 거는 체온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좀 피하시고 또 옷 소재가 천연 소재일수록 땀 흡수가 잘 되니까 이런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좀 그런 옷을 좀 입으시고 또 외출할 때는 뭐 우산 뭐 비 많이 오니까 우산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산 쓰고 가다 앞이 안 보여가지고 머리 잘 보호하시도록 좀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장마철에 피부 질환 얘기하셨잖아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럼요.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는 땀이 막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땀이 기화를 해야 온도가 떨어지는데 습도가 높으면 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습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세균 곰팡이가 쉽게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름에 특히 장마철에 무좀 이 곰팡이 균이잖아요. 무좀 어루러기도 곰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그대로 질병으로 돼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외출하시면 꼭 좀 깨끗이 좀 씻을 필요가 있고 좀 건조를 잘 시키셔야 돼요. 몸을 잘 건조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러면 샤워 반드시 하시고 좀 땀을 잘 깨끗이 건조시키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됩니다. 4927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여름철이면은 이렇게 무좀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잘 씻고 잘 말려야 돼요. 말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말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말리는 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두 번째는 말린 다음에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또 거기가 또 눅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신다면 슬리퍼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고 또 발가락 사이를 좀 이렇게 벌려서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장마철에는 그리고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당연히 한다고요. 심해지죠. 네. 왜냐하면 장마가 있을 때는 우리 기압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기압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이 압력을 받고 있는 무릎이 밖으로 힘이 세져요.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네. 밖에 기압이 떨어졌으니까 내 몸은 사실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안에서 힘이 밖으로 더 세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주변 뭐 인대라든지 관절낭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더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조금 더 신경 쓰셔야죠. 여러 가지 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정신 건강에도 좀 안 좋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네. 비가 오면 햇볕이 없어요. 네. 이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이 네.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네. 뇌의 저 한가운데에 있는 송과체라는 곳에서 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안 우울해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이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을 잘 형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울을 억제하는 그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덜 만들어져서 훨씬 더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실내 조명을 좀 더 환하게 하고 빛을 좀 많이 밝게. 받을 수 있도록 예. 거기다가 이제 빛은 더 이상 없으니까 운동을 좀 적절히 하시면 네. 운동을 해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빛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시면 우울증을 조금 더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장마철 건강 관리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장마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우선 청결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네. 또 습도를 관리하셔야 돼요. 네. 말리셔야 되거든요. 네. 또 개인 위생 철저하게 좀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운동도 좀 꼭 하시면서 청결을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음식은 반드시 익히거나 끓여 드셔야 되겠고 또 손은 좀 자주 씻으셔야 되겠죠. 실내는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영양도 제대로 좀 잘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네. 해서 면역력을 높이셔야 만성질환자, 노약자 또 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장마철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전문의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오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백이명님, 엄마가 냉동실에 있던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실온에서 해동하는데 이게 해동하면서 세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실온에 두는 시간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시간은 없어요. 빨리 해동하고 빨리 조리해서 드셔야죠. 네. 근데 이제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다 얼었잖아요. 네. 오염되지 않은 생선, 오염되지 않은 닭가슴살이라면 네. 뭐 실온에서 해동해도 세균이 생기진 않죠. 네. 그러니까 빨리 해동해서 빨리 잘 익혀 드시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콩으로 고선홍님, 식중독과 장염 증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어요. 네, 좀 식중독은 비슷하죠? 위염, 장염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장염은 주로 장에만 생기니까 구토나 이런 게 없고 아하. 주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식중독과 장염 증상은 거의 같다. 그 대신 식중독일 때는 구토나 이 상부 쪽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걸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하죠. 7995님, 장마철이면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임파선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올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과 수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너무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습도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임파선이 부은 것은 염증이 생긴 건데 네. 뭔가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거거든요. 네. 조금 그런 이 오염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자, 8632님. 아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식중독에 걸리는 걸까요? 그러셨고요. 식중독 걸리면 병원 처방약을 꼭 먹어야 하는 건지까지 네. 물어보셨습니다. 같이 먹었는데 꼭 한 사람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면역력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사람마다. 네. 똑같은 세균,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회복해내고 어떤 분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걸리신 분은 내가 면역력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아이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는 게 급선무죠. 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네. 자, 콩으로 허윤서님. 여름철이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은 되죠. 하지만 소화력은 사실 소장이 주로 하는 거라 유산균은 되게 대장에 살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또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야 소화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발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끝나기 전까지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하시면 방송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이 저희 이 코너에서 만나는 상반기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기도 하고 네. 또 중부지방에는 이번 주부터 장마도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여름의 입구에서 듣는 여름 초입에 들으면 너무 어울릴 만한 추억의 여름 노래들 한번 나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마 시작이라고 해서 비 노래도 좋은데 너무 좀 또 처지실까 봐 금요일이잖아요. 저희 코너가 좀 따뜻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여름 대표곡들 많이 선곡되고 있는데 추억의 여름 노래 어떤 곡일지 궁금합니다. 보통 여름 가수 얘기하면 다들 쿨 많이들 쿨이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시스타 그렇죠. 이런 가수들 많이 노래. 떠올리세요. 근데 이 가수들은 제가 한여름에 한 번 더 소환을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추억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여름 그룹인데요. 혹시 코나 기억하시나요? 코나? 네. 저는 사실 낯선데요. 코나만 들으면 그런 반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곡이 유명하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건 알죠. 네네네. 이 곡으로 코나군요. 큰 인기를 얻었던 남성 그룹입니다. 사실 이 코나라는 이름부터 여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와이에서 부는 바람.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미 그룹 명부터도 많은 분들께 여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팀인데요. 실제로 재미있게 앨범 발표도 항상 한 6월에서 8월 정도 사이에 됐었어요. 제철 맞습니다. 앨범이네요. 제철 음악으로 언제나 발표를 했었고 이 그룹 같은 경우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배영준 씨라고 해서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이후에 W라는 팀으로 뭐 RPG 샤인이나 뭐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또 대중적인 히트곡을 많이 내기도 한 인물인데요.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소년미 넘치는 동화 같은 곡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프로듀서입니다. 네.
뭐 코나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처음 접하시거나 잘 기억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어떤 그룹인지 또 이 앨범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배영준 씨가 팀의 주축이고요. 네. 그리고 보컬이 항상 함께해서 좀 드물게 요즘은 많아졌지만 네. 당시로선 좀 드물게 프로듀서와 보컬 듀오로 예. 활동을 하던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서 그 배영준 씨의 소년미 가득한 음악을 말씀드렸는데 네. 보컬도 그런 감성을 너무 잘 표현하는 인물이 함께 했었습니다. 예. 이름이 김태영이었고요. 네. 아마 노래를 들으면 이 목소리 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왜 예민 씨나 이런 분들처럼 진짜 그 이슬방울 같은 청초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남성 보컬이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의 밤은 당신은 나보다 아름답다는 좀 어른 목소리였는데요. 그렇죠. 예.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당시에 이 원년 멤버인 김태영 씨가 군입대로 잠시 그룹 활동을 쉬는 동안에 객원 보컬이 들어와서 아하. 정태석 씨라는 보컬이었는데 네. 이제 그 보컬이 부른 곡이 대히트를 기록한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2.5집이었는데 이 앨범으로 좀 자금이 풍부해진 좀 그 히트에 대한 부담을 던 배영준 씨가 다시 김태영 씨를 불러서 발표했던 3집의 타이틀곡을 제가 오늘 준비해봤어요. 예. 아마 이 노래도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곡인데요. 네. 제목부터 소년소년합니다. 마녀 여행을 떠나다. 무슨 애니메이션 뭔가 제목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네. 실제로 배영준 씨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인 마녀배달부 키키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래요?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애니메이션의 몽글몽글함 그리고 동화적인 스토리 그리고 진짜 대중가요에서 잘 만날 수 없는 노랫말들인데 뭐 레몬 사탕 이런 것들 등장하거든요. 네. 아주 산뜻한 여름 노래로 오늘 첫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듣고 왔습니다. 네. 저도 같이 뭔가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 듭니다. 네, 약간 보사노바 리듬으로 아주 포근한 여름 노래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들어볼 추억의 여름 노래 어떤 곡일까요? 네, 이번에는 80년대로 조금 더 시간을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죠. 김현식 씨의 여름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예. 여름밤의 꿈이라는 여름밤의 곡이에요. 꿈. 네. 한여름에 들으면 좀 덥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시기에 맞춰서 한번 선곡을 해봤고요. 예. 88년에 발매된 김현식 4집 앨범 수록곡인데 사실 그때야 김현식 씨의 신곡이라는 걸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네. 시간이 지난 최근에는 뮤지션 윤상의 데뷔곡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윤상 씨 너무 어렸고 뭐 20살 이때쯤에 가요계에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데뷔를 해보고 싶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 스튜디오도 좀 들락거리고 자기가 곡도 쓴다 어필도 해보고 데모 테이프도 만들고 하던 그 시기 즈음에 김현식 씨가 직접 이 노래 내가 부를게 라고 하면서 골라서 취입을 하고 윤상 씨의 공식 데뷔곡이 된 그런 곡입니다. 김현식 씨는 목소리가 참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나 뭐 음악 듣는 귀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현식 씨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어서 나중에 그 가수의 어떤 이력 같은 것을 찾아볼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노래도 잘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발견하는 눈 특히 신인 아티스트들 좀 잘 될 것 같은 재능 있는 젊은 친구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촉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앨범 전인 3집에서도 사실 이후에 한국 대중음악 씬을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인물을 정말 많이 발탁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그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멤버가 추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로 또 독립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김종진, 전태관 씨가 있었고 그리고 베이스에는 빛과 소금을 결성하는 장기호 씨 그리고 키보드의 유재하 씨
있었습니다. 예, 네. 다 모여 있었어요 여기에. 말이 네. 안 되는 그때 제일 좀 반짝반짝하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전부 모여 있었을 정도로 네. 김현식 씨의 뭐 사람 기용하는 부분은 이야. 목소리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들어볼 이 여름밤의 꿈이 담긴 네. 4집 이게 발매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김현식 씨가 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던 시기이기도 했고 네. 사실 약물 문제도 있었죠. 네. 그래서 87년 정도에 한번 활동 중단을 하고 88년에 복귀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앨범 작업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앨범입니다. 아하. 뭐 이 앨범에도 너무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날에 이병우 씨부터 비롯해서 당시 뭐 최고의 세션이라고 불렸던 기타 박정기, 드럼 배수연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네. 즐비합니다. 예. 그 가운데 신인 작곡가 윤상의 아주 풋풋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곡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함께 듣고 오시죠. 독보적인 목소리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 추억의 여름 노래들 막 들으니까 진짜 여름이구나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도 오랜만에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 코너가 금요일에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다 보니까 힘찬 노래로 마무리해보고 오.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네. 지금까지 띄워드린 곡들보다는 한 템포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떤 곡일? 여러 곡들이 지금 사실 떠오르긴 하는데. 네. 머릿속에서요. 자,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각종 그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곡이고요. 네. 뭐 그런 곡도 있잖아요. 쿨의 해변의 여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이야,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곡들과 함께 뭐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곡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그 여름과 여행이 일치되는 경험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여름 휴가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름이 여행 떠나기에 그렇게 녹록한 계절은 아닌데 네. 뭔가 여름이 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들게 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름 휴가철 앞두고 진짜 유독 많이 들리는 노래인데 맞아요. 이 노래도 지금 발표된 지가 정말 오래됐죠. 40년 됐더라고요. 와, 40년 전 노래인데 이렇게 트렌디해요. 네. 그렇죠. 저는 명곡들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 들어도 네. 좀 세련되고 언제나 신선한 감정을 들게 하는 게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곡도 대표적인 조용필 씨의 명곡이고요. 조용필 씨 앨범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그 7집 마지막 트랙인데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게 뽑힌 하드락 사운드라서 세대를 뭐 넘나들면서 또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노래 가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죠. 그냥 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이런 가사로 이미. 시작하는 게 네. 이미 저는 끝난 게임 맞아요. 어깨 아닌가 들썩입니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가사로 뭐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명곡으로 자리 잡았는데 네. 그럼 가사를 누가 썼을까요? 이 곡의 작사는 하지영 씨가 했는데요. 네. 아마 조용필 씨 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이 곡 이전만 해도 곡을 쓰거나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작사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곡이 히트한 이후로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친구요.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제가 조용필 씨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하는 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라는 곡이 또 있는데 네. 이 곡도 가사를 담당하면서 인기 작사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또 여행을 떠나요는 그 이승기 씨 리메이크 곡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세대는 이 곡이 더 익숙하실 텐데 네. 오늘 오랜만에 원곡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